약사별궁 12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스머프 천문호입니다. 예, 저는 기돈이라는 필명을 쓰고 있는 신형근입니다. 저는 반도 황혜평입니다. 네, 송혜진 송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완석 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새 국정감사 기간이라서 이 보건의료 쪽 그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네네. 저희들이 방송을 할 때마다 항상 이 기후 변화가 상당히 심했었는데 비가 많이 온다든지 오늘은 비가 오면서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그죠? 네. 이제 가을이 그 거의 늦가을 형태로 넘어가는 듯한 기온이고 아마도 좀 더 추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는데 벌써 우리 그 더워서 못 살겠다고 한 지가 한 2달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이 갑자기 추위를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 보면은 그 우리나라 날씨가 그 사회의 변화만큼 변화무쌍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오늘도 쌀쌀하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나무 가로수들 같은 경우에도 벌써 그 노랗게 다 들어가지고 오늘 보니까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약국에서는 바카스 판매가 매우 팍팍 떨어지고 있잖아요. 쌍화탕이 아주 많이 팔리고 있는 이제 그렇죠. 많이 이제 앞으로 그렇죠, 많이 그렇죠. 팔리겠죠 더. 그걸로 계절의 변화를 저희들이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렇죠. 오늘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라고 하는 아주 생소한 제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가 한 5년 정도 남짓 됐는데 사실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를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는 일반 시민들은 거의 없고요. 사실 이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나 약사들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 이게 좀 역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 기억으로 이건 뭐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은 2007년도에 그러니까 2006년도 말에 의약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게 나올 때 그 약제비에 관련된 것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의약품에 대한 어떤 그 안전성 그다음에 그 당시 뭐 제약회사의 어떤 뭐 현대화라든지 뭐 제약회사 부분들을 이렇게 좀 낙후된 제약회사를 좀 더 선진화시키고 그때도 뭐 CMP라든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온 것처럼 그러면서 또 국민들의 어떤 안전성에 관련된 부분들도 그때 많이 논의가 되면서 의약품 피해 이거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 당시 우리 약사법 73조인가? 거기에 의약품 그 피해 구제에 관련된 내용이 딱 문구가 있었는데 문구만 있고 시행령이 없었어요. 왜 약사법에는 그 의약품 피해에 관련된 구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왜 시행령 안 만드느냐 라가지고 그동안에 한 2007년, 8년, 9년, 10년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시민단체들도 자꾸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그 다음에 뭐 토론회도 열리고 뭐 이러면서 이 내용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아마 실시됐죠? 뭐 그때부터 아니요, 시작된 거죠.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예. 1991년도에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피해 구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했다고 예. 돼요. 예. 법적 그러니까 근거는 91년도에. 그런데 그것이 이제 법적 근거 그 법률안이 없다 보니까 발의가 2013년 7월 12일에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로 발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 2월 1일 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고 그러니까 상임위를 통과했죠. 그리고 2014년 2월 28일 그 달이죠.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19일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으로 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은 2014년 12월에 됐으니까 딱 아직 4년이 안 됐죠. 만으로.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보는 거의 없었죠. 요새 몇몇 라디오에서 조금씩 나오는 그 광고로 나오긴 하지만 우리 송쌤은 이 제도를 알고 계셨었나요? 저도 사실 이번에 자료를 좀 찾아보면서 알게 됐지만 솔직히 말하면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약국에서 환자가 부작용을 호소할 때 물론 굉장히 그 중대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는 사실 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경미한 부작용들은 많이 얘기를 하지만 환자가 부작용을 호소를 했을 때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안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아니요, 있어요. 있어요? 생각은 했어요. 아, 생각은 했구나. 우리 반도 선생님. 저는 이제 부작용 보고를 좀 열심히 하는 축이어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하고 부작용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뭐 이런저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뭐 안내를 이제 일단은 뭐 구체적으로 뭐 병원에서 어떻게 하라, 그 제약회사에 어떻게 하라라든가 이런 안내들은 자주 많이 해본 적은 있습니다. 우리 그 반도 쌤이 대한민국 약사들 중에서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제일 많이 하는 쌤 중에 한 분이시죠, 그죠? 네, 어찌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몇 건씩 하세요? 딱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뭐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는데요. 네. 한 달 평균 뭐 한 5, 60건 정도, 7, 80건 이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 예전에 조금 알고만 있었지 그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한번 탐구를 해본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탐구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어떤 거냐면 지금 저희들이 그 요거 하기 전에 몇 회에 걸쳐 갖고 그 정부의 그 의약품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많이 냈잖아요. 그래서 제약 그 자본 측 기업에 그 혜택을 주는. 그런데 그거는 대대적으로 법안을 정비를 하고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그 밀어붙여 갖고 법을 만들어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그 혜택을 받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홍보를 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심화를 시킬 생각도 전혀 하지 않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보면 볼수록 한쪽으로는 분노가 치밀고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그 금액이나 뭐 이런 거는 차치를 하더라도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 같은 것들을 그런 식으로 이 확장을 해갖고 혜택을 주려고 하지는 않고 왜 그렇게 기업 측에만 혜택을 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국민이 항상 의리나 병으로 보이는 거죠, 국민 자체가. 그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이제 그 공익 광고를 좀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 저는 가끔씩 뭐 TBS 그 방송을 듣는데 거기 보면은 거기는 어차피 광고 자체가 그 공익 광고만 할 수 있으니까 공익 광고하면 요즘에 건강 심사 평가원이라든지 공단 관련된 그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여러분들 뭐 DUR도 막 거기도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공단 보장성이 강화됐다든지 뭐 MRI도 뭐 늘어났다든지 이런 걸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듣다 보면은 이제 뭐 되는구나라는 걸 했는데 이 부분도 계속 공익 광고를 해줬으면은 좀 더 됐을 텐데 이게 왜 제도는 2014년도에 돼 있고 거기에 보니까 저도 내용을 찾아보니까 그 뭐 장례비도 있고 그다음에 사망 보상금도 있고 2017년부터는 치료비까지도 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왜 광고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 부분들은 한편으로는 식약처가 의약품 안전 이거 아마 관련 부서가 의약품 안전 관리원인데 거기 아마 상위기관이 식약처잖아요. 식약처가 처로 승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맨날 식약처가 국민 건강은 도외시하고 이상한 법안 만든다고 우리가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 법안 자체가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그 식약처가 뭔가 법안을 자꾸 좀 쑤셔놓는 것 같다라고 저희가 이제 의구심을 보낸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안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드네요. 제약회사들이 이제 힘든 점은 알아서 법도 만들고 뭐 정부나 국회가 나서서 뭐
빨리 허가해주고 빨리 판매해주고 임상실험 면제해주고 뭐 이런저런 걸 모든 걸 해서 제약회사가 어려운 점은 알아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해결해주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뭐 주사를 맞고 시술을 하고 약을 먹고 건강보지 막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생겨서 이제 건강에 심대한 이런 위해가 가해졌을 경우에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고 이게 실제로는 그 적립금인데 이런 거 자체를 홍보나 실제 이런 걸 안 한다는 거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그다지 열심히 신경을 안 쓴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런 면도 또 있지 않을까요? 그 뭐야, 이건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이쪽 그 대한약사회 산하의 그 의학 그 지역 뭐 이렇게 그 부작용 센터가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도 그 약사님들이 이게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막 보고서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가끔씩 보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딱 한 번만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누가 질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작용이 생겼는데 혹시 그 의약품 피해 구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왔을 때 그때 아마 센터장이었던 이모세 선생님께서 이렇게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아마 얘기했는데 그거 한 번 말고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자체적으로도 얘기를 좀 안 한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혹시 이거를 또 얘기하게 되면 혹시 또 이제 그 약사는 약사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자기의 어떤 과실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뭔가의 그 두려움 내지는 아니면은 그 불안감 이런 거는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하나 또 영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일단 한번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의 그 성립 역사에 대해서는 그 좀 전에 얘기를 했고, 아니 근데 네. 이 피해 구제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는 피해 그 부작용 피해가 났을 경우에 환자들이 어떻게 대처를 했었는지 그것도 한번 먼저 얘기를 해주고 네, 그다음 이 제도가 실행된 다음에는 어떤 면이 네.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네.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지금 기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식약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이거를 담당을 합니다. 저희들이 요번 회서부터는 그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자료를 정리를 해서 다는 아니지만 그 댓글란에 자료를 올릴 테니까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댓글란을 참조하셔서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들의 참고 자료 같은 것들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의 주 시행처는 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하고 여기에 지금 아까 14년도 12월 9일 날 도입이 12월 19일 날 도입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게 2015년 그 10월 달까지 그 자료가 있었었는데 그때 구제 기금이 190억 정도였었어요. 근데 얼마가 남아 있냐면 145억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의약품 피해 구제 그 기금이 지금은 좀 더 있을 텐데 그 적립 액수가 지금도 상당 부분 많이 그 남아 있다라고 저희들이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의약품 피해 그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가 약사법에 있었었는데 아까 그 기도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설랑설레 하다가 결정적으로 이게 그 도입이 되어진 그게 비스테로이드성 진통 소염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진통 소염제라고 얘기하는 내용들, 그 진통 소염제에 의해서 나타나는 아주 그 빈도는 작지만 나타났다고 하면 한 30% 정도의 치사율을 갖고 있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스티븐슨 존슨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티븐슨 존슨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피부에 부작용이 수포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피부 박리가 일어나고 그게 눈이나 궁극적으로는 장기에 그 침범을 해갖고 그걸로 인해서 30% 정도가 그 사망을 하는 그런 부작용이거든요. 그 부작용이 일어났었어요. 그 부작용이. 그래서 그
그 부작용 때문에 그 부작용을 당한 그 부모 측에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 소송이 사회적인 문제가 돼갖고 그때 그게 사회적인 쟁점이 돼서 그 2014년도에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되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법은 있었었는데 유명무실했던 제도가 이제 도입되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게 그 스티븐슨 존슨 증후군이라고 하는 때문에 그렇고 그 스티븐슨 존슨 증후군은 피부에 한 10% 정도의 그 피부 질환이고 그게 30% 정도가 됐을 때는 저희들이 그거를 독성표피 괴사융해이라고 하는 텐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비슷한 게 나왔는데 드레스 증후군이라고 그 결핵약 우리가 결핵약 하면 한 4가지 5가지 정도를 먹잖아요. 그 결핵약에도 거의 비슷한 부작용이 나타나서 그 리팜피신의 그 부작용란에 그게 올라갔거든요. 그것도 역시 이거랑 상당히 비슷한.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발생을 그 했을 때 그 부작용에 의해서 치명적인 위해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게 정상적으로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약물을 잘못 먹었을 때나 아니면 약물의 용량을 과량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예측을 할 수 없는 부작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약을 먹었음에도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 그러니까 의사나 약사가 정상적으로 진단을 하고 복약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그 피해를 구제해 주는 게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의사가 진단을 잘못했거나 이건 의료 사고죠, 그죠? 이거는 이제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의료 분쟁 조정원이라고 하는 데서 의료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의약품 자체를 잘못 만들었거나 또는 의약품의 인서트 페이퍼라고 하는 사용 설명서에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실지 않았거나 해서 그러니까 결함에 의해서 부작용이 났을 때 또는 약사가 복약 지도를 잘못해서 부작용이 났을 때 이럴 때는 이 제도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부작용을 당한 사람이 이것이 부작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입증을 해서 부작용을 일으키게 한 사람한테 피해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상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상. 그러니까 배상이라고 하는 거는 약을 먹은 피해자가 약을 만든 가해자, 그러니까 제약회사가 되겠죠. 대체적으로 놓고 보면 여기에 관계되는 법은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하는 법에 관계가 되어지고 거기에 결함이 인정이 돼서 배상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법은 배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상. 지금 계속 말씀하신 걸로는 그러면 정상적인 용법 용량대로 투여한 게 아니라 의사 약사나 제조 회사의 잘못으로 인한 환자 사고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민사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 그거는 그렇게 직접 민사소송을 해요. 그건 직접 민사소송을 해서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제약회사가 배상을 하게 해주게끔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고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회적 연대 원리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기금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가 가해를 가하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가해를 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잠재성의 기반을 두고 그래서 그거와 연관 있는 사람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제약회사가 되어지겠죠. 제약회사들이 일정 정도의 기금, 이 기금을 각출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기금에 따라서 모아놓은 그 금액에서 적립금에서 이 보상금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정상적인 용법 용량대로 투여를 했을 때 부작용이 발생을 할 경우에 예전에 이제 이러한 법이
실행되기 전에는 환자 스스로 이게 약에 의한 거다라는 인과관계를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제조물 책임법 이거에 의거해가지고 이제 뭐 본인이 스스로 뭐 변호사를 선임을 하건 뭐 소비자원이나 민간 소비자단체의 도움을 받건 해서 그 피해 사실을 입증을 한 다음에 그거에 따른 이제 배상을 받게 되는 거였는데 이게 정상적인 용법 용량대로 투여가 된 상황이면은 그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만 그런 사고는 자꾸 일어나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꾸 생기면서 이제 그러한 여론들에 의해서 이러한 제도가 지금 만들어진 거라고 그렇죠. 볼 수 있죠. 예, 그게 아주 정확한 얘기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의약품은 효과가 있는 반면에 반드시 부작용이 수반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인체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잘 모르는 측면도 있고 의약품의 허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특정 효능 효과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기 때문에 근데 그 의약품이 인체에 투여를 할 때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혀 다르잖아요. 임상 실험의 조건들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때 발생하지 않았던 부작용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리고 사람의 몸 자체가 다 다르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계속 강조하지만 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라고 하는 것들은 정상적인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내용과 달라서 아까 그 제조물 결합, 그러니까 의약품의 결함에 의해서 그 배상을 해주는 거를 과실 책임주의라고 우리가 법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라고 하는 거는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해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연대해서 나눠지는 그런 제도다라고 모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약회사가 이 기금 마련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의약품 부작용 사고가 해당 자기 회사의 제품이 사고가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약회사는 일정 부분 기금을 네, 기금을 어떻게 내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그 저희들이 올린 그 자료를 찾아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쪽에 보면 기금 그 모금하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 뭐 여기서 뭐 얘기는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약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나는 거에 대표적인 것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드레스 증후군, 그다음에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 그다음에 텐이라고 하는 독성 표피 그 괴사 용해증, 용해 증후군 그런 것들이 있고 이거에 관계되는 약들이 진통 소염제, 그다음에 항정간제, 그다음에 항생제, 그다음에 항결핵제 같은 약물들을 사용을 했을 때 예측할 수 없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의의는 어쨌든 간에 그 환자의 그런 부작용 피해 사고를 인과관계를 환자 스스로가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그거를 대신 그렇죠. 밝혀준다는 게 가장 큰 의의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작용이 났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를 했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딱 들어가서 거기다가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전화나 아니면 그 단계가 있어갖고 거기서 거기 전문가들이 이제 원인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밝혀주는 형태가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 뭐 설명을 잘해줘가지고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내용적인 면에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사망 보상금이 뭐 보니까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해서 한 5년 동안인가요? 4년인가 5년 근데 동안. 먼저 이 보상금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사망 보상금, 네. 장애 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그 각각 금액에 해당하는 기준 금액이 해당되는 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산정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게 요 부분들을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금 송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부작용이 나서 이제 제가 다치잖아요. 그러면
몇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몇 개가. 그래서 이제 그 부작용이 난 것들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을 때 이제 진료비 이건 이제 본인 부담금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본인 부담금 내잖아요. 약국에서 그 본인 부담금을 준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장애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장애가 이제 1급에서 4급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장애 등급 판정에 따라서 그 돈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최악의 경우가 이제 안타깝지만 사망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망 일시 그 보상금을 주는 거죠. 그때 그 사망 일시 보상금의 기준이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 사망 보상금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금액이 결정되어지면 이 부분에 따라서 이 장애 등급에 따르는 보상금도 정해지는 거고 뭐 장례비는 이제 일시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게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저임금. 아, 장례비도 그거에 해당 네. 기준에 맞더라고요. 최저임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돈을 보험사에서 지급해 주는 게 자동차 같은 거잖아요.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은 평균 임금을 갖고 합니다.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이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 평균 임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됐던 최저임금 이런 게 또 그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또 있는데 그 우리가 이렇게 보상 기준으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하고 기도원님하고 제가 기도원님을 고용을 할 때 고용하는 시점에서 1시간당 얼마를 주겠다라고 계약을 맺을 때 이런 것들을 통상임금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퇴직금을 이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퇴직금을 산정을 할 때 산정 기준이 되는 거는 평균임금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퇴직하기 전에 뭐 3개월 그때 받았던 임금. 그러니까 평균임금은 굉장히 크겠죠, 그죠? 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임금에 보통 그 고용주나 노동자가 계약을 할 때는 이제 일반 근로시간 기준으로 월 얼마라든지 시간당 얼마라든지를 계약을 하는 거고 그 시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평균임금이라는 거는 근무를 하다 보니 연장을 하게 되고 뭐 야간 근무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수당도 더 받고 뭐. 그렇죠. 근데 그게 붙어져 있는 게 평균임금. 평균임금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 평균임금을 갖고 일반적으로 계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 일당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해갖고 좀 매기고 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좀 불합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근에 가정에서 일하는 가사 노동에 대해서 한번 그 금액을 산출해봤는데 우리나라 GDP 25% 정도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상당히 높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기준 금액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 의약품 부작용 이 피해 구제 기금의 기준이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가장 낮은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뭐죠? 그 보통 다른 약간 뭐 자동차 보험 얘기했는데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 산재 같은 것도 산재 있어요. 네. 산재 뭐 이런 그 공공적 그 성격 그 국민연금도 그랬는데 국민연금을 만약에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어차피 딱 정해지겠죠. 국민연금은. 근데 산재나 아까 이거 자동차 보험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기준으로 하는데 이거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근데 이게 왜 지금 문제가 안 되냐면 이거조차도 지금 돈을 안 받아가요. 그러니까 보면 사망보상금 지급 건수가 1%가 안 돼요. 근데 참고로 네. 그게 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망일시 보상금이에요. 그렇죠. 5년치죠. 예, 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망일시 보상금이고 장래 그 보상금은 사망일시 보상금에다가 25에서 100% 그러니까 0.25 곱하기 뭐 1급 같은 경우에는 사망일시 보상금과 같은 그 금액을 책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도 다 있는데 그건 좀 이따 한번 얘기해보고 하여튼 사망보상금 지급 건수가 1%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남아있는 거죠. 왜?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으니까 모르니까. 여기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
그 2017년도 6월 부작용 보고 건수가 11만 8,635건이에요.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으로 의심되는 건수가 1,074건이에요. 그 11만 건에서 1,074건이니까 0.91%예요. 0.91%.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부작용 보험 건수 자체가 우리나라가 워낙 작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비례해서 사망 건수도 약 1%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사망 일시 보상금 지급 건수가 2건이에요.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으로 의심되는 건수라고 판정이 됐는데 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그거를 판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보상금으로 지급되어진 것들이 2건이다. 그러니까 2건을 빼면 1,072건 있지, 1,072건. 이 사람들은 이거에 그 저기를 신청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좀 참고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거 좀 비교를 해볼 게 있는데 저희가 그 이제 하여튼 뭐 의약품 부작용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마 2012년부터 이제 의약품 안전원 설립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뭐 병원 약국 뭐 국민 개인 제약회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의약품 부작용 관련된 보고를 시작을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 나라가 좀 이게 그 보고하는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최근에 뭐 한 2014년 이 정도 5월달 이런 자료 보면은 저희가 지금 거의 인구 100만 명당 부작용 건수 하면은 이게 2013년에는 8위였다가 2014년에는 2위로 상승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작용 보고 건수가 저희 나라가 급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랭킹을 보면 싱가포르, 한국, 미국, 뉴질랜드, 덴마크 순으로 부작용 보고 인구 100만 명 단위로 부작용 보고 건수는 국가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뭐 지역의약품 안전센터 이렇게 뭐 이런 걸 계속 확대하고 재정을 투입을 하면서 국민들이 이제 예를 들면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 문제는 사고가 나고 있는 이런 의약품 사고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들한테 다가가거나 홍보를 못하면서 제도가 자리를 밟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건밖에 안 나갔으니까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돈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1년에 2번을 제약회사로 하여금 돈을 걷거든요. 그 제약회사가 볼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돈이 남는데 계속 걷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돈이 남을까요? 이런 제도가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안타까워가지고 돈이 남는 거죠. 홍보도 안 하니까요. 네, 부작용 건수는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부작용 건수가 계속 증가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까지 너무 안 해서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의 약물 사용량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 혁신의약품 뭐 이런 게 이름을 붙여줘 갖고 그 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빠르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작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더 증가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부분들을 의약품 그 부작용 피해 기금 이런 것들을 홍보를 안 하니까 제약회사는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이유를 보고 있는데 그걸로 피해 받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 의한 피해 보상책은 홍보도 안 해줘서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정보의 아주 비대칭적인 부분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보상금 문제도 일단 뭐 나중에 그 우리가 그 문제 그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공론화 시켜야 되겠지만은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 제도가 그 잘 안착되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그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 홍보하고 그다음에 그런 방안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이거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익 광고를 뭐 이게 식약처나 아니면은 의약품 안전관리원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쪽 뭐 전문 단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 약국에서 의약품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너무나 쉽게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약사들 같은 경우엔 이게 의약품 안전관리원에 신청을 할 만한 부작용 사고인지 아닌지 그거를 우선 판별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모든 진료비가 지원이 되지 않거든요. 그 총 진료비가 30만 원 이상일 때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이 부작용 구제 신청을 할
구제제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30만 원 이상의 진료비가 나오는 부작용 건수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환자들한테 충분히 고지를 해주는 게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의학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오히려 책임 추궁을 당할까봐 오히려 쉬쉬하는 경향도 있고, 또 의학사 스스로도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도 있고, 또 이런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자들한테 알려줘야겠죠. 예, 절차를 살펴보면 접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접수를 하지만 먼저 우리들이 의약품 부작용 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약품 부작용 신고센터에 먼저 신고를 하고 그 상황들을 보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접수를 하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의약품 부작용 보고는 의사 약사들이나 뭐 하는 문의처가 의약품 부작용 신고센터라고 돼 있네요. 예. 이게 이제 피해 구제 절차가 이렇게 도표로 나와 있는데요. 처음 이제 네. 신청은 안전관리원에다가 신청서만 제출을 하면 돼요. 예. 신청을 그 피해 사실 정보 내용이랑 이거를 환자가 직접 이제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이제 그 안전관리원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식약처에 있는 부작용 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심의를 이제 내놓도록 이제 기본적인 자료들을 제출을 하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게 부작용에 의한 사고다, 피해다 아니다라는 걸 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안전관리원에서 피해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뭐 제약사에서는 또 돈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작용 보고를 따로 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는. 네네. 그거는 송생 부작용 보고는 아니고 신고는 우선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 금액 자체가 사실은 얼마 되질 않아요. 그 일본하고 대만하고 비교를 해보면 일본의 한 4분의 1 정도? 그 정도가 금액이 되어지는데, 사실 그 기도님 말씀한 것처럼 지금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 제도 자체 홍보가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홍보가 되다 보면 나중에 사용되어지는 금액이 많아질 테니까 이제 이 금액을 어떤 식으로 모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는 기회가 오지 않겠어요? 지금은 제약회사에서만 내고 있는데 계속 제약회사에서는 의사 약사들한테도 돈을 걷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의 문제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어지는 그런 정도에 따라서 되어질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우리나라는 사망, 장애가 1등급에서 4등급인데 1등급만 하고 2, 3, 4등급은 잘 장애 판정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건도 없어요. 네, 한 그러니까 건도. 장애 등급 자체가 4년 동안. 없는 거죠, 숫자가.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거잖아요. 저희들이 계속 집안에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 가장 그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뭐 그럴 텐데,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불행하게 이런 사고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생계를 책임지는데 나머지 집안 식구들은 그러면 손 빨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이제 그런 생활비까지를 포함하는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형태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일본은 그게 돼요. 일본은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사망, 장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장애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등급이라고 하는 아주 제일 중요한 장애에만 지금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홍보도 안 되어 있는데 보상도 아주 편중되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보상금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사망보험금이나 장애 그 보상 금액 자체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맞죠. 그 네. 일본이 좀 더 높죠. 일본이 좀 높은데 제 얘기는 약간.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거를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몇몇 사람들한테 한 방에 주는 건데, 사실은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연금 형태로 도입을 해갖고 그 치료 기간 동안에 돈을 계속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일시불로 주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 기금의 크기는 이제 계속 이제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이제 쟁점이 되는 거고 이게 중증 장애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중증 장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계속 내가 그 약을 제대로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작용 때문에 계속 또 다른 약을 계속 먹어야 될 일도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좀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뭐냐면 그걸로 인한 정신적 피해예요. 우리들이 이런 예전에 지하철 사고가 났다든지 우리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세월호를 당한 부분은 틀림없고 그건 직접적인 거니까 그거를 보고 있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그 세월호 가족들의 그 애들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 정신적 충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하거든요. 그런 충격에 대한 피해라기보다는 그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 정신과 상담 같은 것들도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요 내용만 놓고 보면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장애 1등급 받거나 아니면은 이것조차도 받기가 어려운 형태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은 홍보도 안 하고 돈도 사실은 이게 되어졌을 때 잘 안 주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제도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홍보도 해야 되고 그 내용들을 좀 더 넓은 범위로 확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당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확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리고 기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어떻게 그 활성화를 할 거냐. 그래서 몇 개의 그 제안을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국에서는 복약 지도문을 그 반드시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복약 지도문에는 약의 내용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약 지도서 내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 제도라고 하는 것들을 의무적으로 삽입을 하게끔 해서 이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주는 방법도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포스터 같은 것들을 병원이나 그 약국에 의무적으로 부착을 하게끔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의약품 사용 설명서나 아니면 의약품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이렇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그 제목을 쓰고 그것들을 안내받을 수 있는 곳들을 명기하게 한다든지라고 하는 것들을 권고가 아니라 의무화를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알 수 있게끔 하는 홍보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저는 뭐 홍보 예산을 따로 편성하던가 하더라도 이거 뭐 버스나 지하철 광고 같은 거 이런 거 좀 그 눈에 띄는 공익 광고 형태로 좀 진행을 할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공익 광고가 아무래도 효과가 좀 지속적으로 그 몇 개월 계속 들으면은 그게 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까 여기 반도님이 얘기한 것처럼 공중파도 필요하고 버스라든지 지하철에 대한 그런 그 요즘 이제 영상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영상 광고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의사들은 잘 모르겠고 약사들은 물론 아까 저기 우리 스머프님이 얘기하신 거에다가 더해서 지금 보니까 각 그 구별이나 시별로 그 지역 보건교육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뭐 학교나 노인들 아니면은 동네 무슨 어떤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매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근데 거기에 보통 교육 내용이 그냥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약 잘 사용하기 이런 내용들만 들어있는데 여기 한 곡지에 의약품 피해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제도를 하는 부분들을 대한약사회 뭐 약바로 운동본부라든지 아니면 여기 대한약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그 교육 내용을 꼭 해라라고 이렇게 넣으면은 전국적으로 일단 교육이 좀 진행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몇 년 동안 계속 하다 보면은 좀
아무래도 인식이 될것 인식이 같아요. 많이 예.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의약품 부작용 보고 제도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 약사, 간호사 이렇게 환자 보통 이렇게 4개 단위 측에서 많이 보고를 하는데 그 의약품 부작용 보고 상에서 의약품으로 인한 사망이 나는 건수 자체가 한 해에 2017년도인가 1,700여 건이 있었는데 즉 이 1,700여 건만이라도 이 구제 제도에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그 중요한 거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의 이 관련 의료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홍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환자한테도 물론 그거는 뭐 외부에서 광고든 뭐 공익 광고식으로 홍보를 하더라도 직접적인 환자를 대면하고 있는 이런 직종인들 교육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그 송쌤이 그 저기 건약에서 그 상근을 하고 계시니까 뭐 대한약사회에 이런 포스터 이런 것들 만들어서 그 약국에 나눠주자라고 하는 제안도 좀 건약 차원에서 해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근데 아직까지 대한약사에서 그런 거 만들지 않았었나요? 안 넣었어요. 안 만들었었나요? 예.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듣는 그 약사 선생님들도 약국에다가 그런 포스터가 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뭐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여놓는다든지 아니면 이 방송을 듣는 그 이 보고 의료인이 아닌 분들은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혹시나 이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되면 그래도 뭐 일정 정도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늘 방송한 내용을 참조를 하셔서 그 적절한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오늘 이 의약품 피해 구제 제도에 대해서 그 관련되는 참고 자료를 댓글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를 그 참조하셔서 그 좀 더 이 내용을 자세하게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뭐 더 말씀을 하고 계시거나 뭐 그런 거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은데 이렇게 부작용이 발생한 후에 사후적인 대책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홍보도 이미 말씀하셨지만 이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보라든지 환자 관리 교육 부분에 대한 이런 사전적인 대책도 같이 좀 앞으로는 사업 안에 포함이 돼서 진행이 같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요. 이 돈이 이렇게 커져서 마구마구 나가서 이제 이거를 문제로 되면 이거를 줄이려고 예방을 하는 내용들이 따로 일부러 나와요. 안 쓰려고 하는 것 같아. 이 돈을 아무에게도 이 돈의 사실을 알리지 말라 이런 거. 그런 거예요 지금. 예, 예. 이거는 어디다가 꽁꽁 숨겨놓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그 내용이 없으시면 저희 오늘 그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